내가 필요했던 건 그냥 돈 많은 외로운 여자였어요. 그냥 웃어주고 안아주면 뭐든 갖다 바치는 그런 여자.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요. 사랑, 웃기지 말아요. 불쌍한 척만 하면 당장 자기 돈 다 갖다 바치는 당신 덕분에 당분간 편하게 살겠네요. 고마워요, 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내 앞에 앉아 웃고 있는 그 얼굴에서 그토록 다정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졌던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잘생긴 입으로 이런 말을 내뱉다니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 얼굴일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치가 떨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아 눈물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입니다. 올해 68이고 서울 강남에서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원장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틈타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며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교묘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우리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 봄 미용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원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머리는 원장님 손만 거쳤는데. 단골 고객이신 김 여사님의 아쉬운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척추협착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허리를 펴려고 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다리까지 뻗어 내려와서 가위를 들고 있는 손까지 떨릴 정도였어요. 40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28배 시작해서 68까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사실 미용 기술을 배운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33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갓세 살던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게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손재주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미용실로 달려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몇 년 지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강남에서도 제법 알려진 미용실이 되었어요. 아들도 제가 바라던 대로 반듯하게 자라줬고요. 지금은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워 셰프로 일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착한 아이죠. 미용실을 정리하고 나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어요. 강남 한복판의 미용실이었으니 권리금도 제법 받았고 40년 동안 모아둔 적금도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제라늄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분 단위로 돌아가던 일상이 사라지니 하루가 이렇게 길고 지루할 줄 몰랐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들과 이야기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인사하는 것 외에는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넓은 집이 너무 적막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문득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싶어서요. 밤이 가장 길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화장대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35년 전 그 사람이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혼자 살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나 참 잘 살았지. 아들도 잘 키웠고, 미용실도 성공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드라마에서 나이 든 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장면을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나도 누군가와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갑자기 북받쳐 올랐거든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참 서글펐어요. 아직 68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할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용사였으니까 관리는 나름대로 해왔지만 그래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아직 여자구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 거울 속 제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심심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아들과의 영상통화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죠. 괜찮아.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밤마다 외로워서 잠 못 이루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머리를 정리해드리는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위를 잡으니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원장님 손길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의 고마운 말씀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미용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달콤하고도 잔인한 거짓말에 빠져들 줄은 상상도 못했죠. 혹시 미용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는 자신을 김창호라고 소개했어요. 58이라고 하던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널찍해서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분이었거든요. 사실 딸아이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3인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어요. 한창 예쁠 나이인데 머리 손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창호 씨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배어 있었어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죠. 혹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딸아이 머리 좀 손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례는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아픈 아이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창호 씨가 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찾아와 달라고 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현관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에 감탄했죠. 딸 소영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아프다고는 하지만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23이라기보다는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다만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죠. 아버지가 원장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작고 여렸지만
예의 바른 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를 손질해주는 동안 창호 씨는 옆에서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 손길이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소영이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창호 씨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죠. 오랜만에 제 기술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머리를 다 해주고 나니 소영이가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창호 씨는 정말 고마워하며 다음에도 부탁드려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영이가 예뻐지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소영이 머리를 해주러 가게 되었어요. 갈 때마다 창호 씨는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주었고, 때로는 맛있는 간식도 내어 주었죠. 소영이도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며 누워 있었어요. 창호 씨가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원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소영이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괜찮아요. 소영이 건강이 우선이죠. 집을 나서려는데 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 않을래요? 요즘 소영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창호 씨는 정말 깊이 있는 분이었어요. 소영이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혼자 키웠는데 아이가 아프면 제 마음도 같이 아픈 것 같아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저도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아이가 아프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창호 씨는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공했지만 늘 바빠서 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원장님처럼 강한 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대단하시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오랜만에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즐거웠죠. 그 이후로 소영이 머리를 해주러 갈 때마다 창호 씨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소영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원장님,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원장님 만나고부터는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나 봐. 네, 제가 뇌종양으로 아프니까 아버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소영이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창호 씨가 혼자 감당하고 있을 외로움도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가 원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사시지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순수한 소영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창호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창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전시회 보러 가지 않을래요? 소영이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직접 가기는 힘드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려고 해요. 딸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창호 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전시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죠.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창호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어요. 미술관 입구에서 제 코트를 받아들여주고 계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받쳐주었어요. 마치 진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이 작품 어떻게 보세요? 작가가 아내를 그린 건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창호 씨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제 얼굴을 힐끗 보는 눈빛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저를 그 그림 속 여인에 비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를 보고 난 후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창호 씨는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골라주고 와인도 주문해 주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주 앉아 있으니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죠. 혜순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언제부터 원장님이 아니라 혜순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이 나이에. 진심이에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마음이 떨렸어요. 35년 동안 여자로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호 씨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그의 손에 제 손이 꼭 맞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에 온몸이 떨렸죠. 괜찮으시죠?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창호 씨가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밀어내지 못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혜순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소영이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혜순 씨를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어린 소녀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정말 괜찮을까? 창호 씨는 58이고 나는 68. 9살 차이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늙은 여자가 철없이 구는 거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35년이나 혼자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남자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창호 씨에게 끌리는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소영이 머리를 해주러 갔을 때 소영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아프니까 아버지가 연애도 못 하시고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소영아, 원장님처럼 좋은 분이 계시면 아버지도 외롭지 않으실 텐데 저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순수한 소영이의 말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창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소영이 핑계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둘만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죠. 내적 갈등은 있었지만 창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는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고 저를 정말 소중한 여자로 대해 주었거든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었나요?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대되었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창호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죠. 소영이 핑계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창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순 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함께 살고 싶어요. 매일 밤 혼자 잠드는 게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혜순 씨 얼굴부터 보고 싶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68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하지만 우리가 갑자기 함께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있나요? 혜순 씨가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창호 씨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혼자 잠드는 밤이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소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영이야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가 혜순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마침 그때 소영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뭔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소영아, 원장님이랑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떨 것 같니? 소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저도 원장님이랑 매일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걸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 말에 창호 씨가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소영이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정리해서 창호 씨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가져왔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창호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소영이도 활짝 웃으며 저를 환영했죠. 원장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창호 씨가 안방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작은 방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후 소영이가 일찍 방으로 들어가고 창호 씨와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색함보다는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혜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집에 와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창호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혜순 씨, 그의 낮은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창호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키스를 나눴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떨렸어요. 혜순 씨, 사랑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창호 씨의 속삭임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창호 씨를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창호 씨는 정말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무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3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짜릿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창호 씨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키스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68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제가 다시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어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었어요.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새로워졌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창호 씨에게 빠져버렸어요. 아침이면 일어나기 전에 제 이마에 살며시 키스하며 깨워주는 그의 모습에 매일매일 설렜어요. 혜순 씨, 일어나세요. 커피 내려드릴게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창호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자가 정말 내 남자구나 싶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혜순 씨가 좋아하실 만한 빵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걸 사와서 함께 나눠 먹자고 하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특히 창호 씨는 제가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서 일했던 걸 알고 매일 저녁이면 제 발을 마사지해 주었어요. 혜순 씨, 발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챙겨 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로 발을 마사지 받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마사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제 다리를 어루만지며 더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졌죠. 창호 씨와의 밤은 정말 달콤했어요.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그의 세심한 손길과 다정한 속삭임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혜순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목욕 후에는 항상 제 머리를 말려주었어요. 혜순 씨 머리카락이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말려드릴게요.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며 가끔씩 목덜미에 살짝 키스하는 창호 씨 때문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로맨틱한 남자가 세상에 있을 줄 몰랐어요. 주말이면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 주었어요. 혜순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지 한 달 된 날이에요.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창호 씨가 내민 작은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혜순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어요. 이런 남자라면 정말 누구라도 흠뻑 빠질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도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고, 저를 정말 소중한 여자로 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소영이와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혜순 씨,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김치만 맛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역시 우리 혜순 씨가 최고예요. 창호 씨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소영이는 제가 온 후로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몸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고요.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소영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웃는 일도 많아지고 편해 보여. 네, 원장님이 계시니까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런 소영이를 보면서 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창호 씨, 아들한테 우리 일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겠죠. 걱정이 되었지만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영상통화를 걸었죠. 엄마,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함께 산다는 게. 응, 연인 사이야. 창호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니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는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창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픈 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야.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얼마나 알고 지낸 건데. 아들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스러울 거라는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죠. 통화를 끝내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아들의 반대가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 동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이가 연락해서 왔어요. 동진아, 어서 와. 동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챙겨준 아들 친구였어요. 우진이와는 정말 형제같이 지냈거든요. 둘 다 외동이다 보니 서로가 진짜 형제였죠. 특히 동진이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우진이랑 똑같이 뒷바라지해줬어요. 학용품도 사주고 밥도 자주 차려주고 공부도 같이 봐줬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때 동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우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장학금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항상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끔 법적인 조언도 해주는 고마운 아이죠. 우진이가 프랑스에 있으니까 저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어머니, 우진이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어머니를 살펴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과 함께 지내신다고 하던데? 동진이의 신중한 물음에 창호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동진아, 이분이 창호 씨야. 인사드려. 창호 씨 우진이 친구 동진이에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창호 씨와 동진이가 인사를 나눴지만 동진이의 표정이 어딘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변호사라서 그런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따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우진이 대신 챙겨드릴게요. 동진이가 돌아간 후 창호 씨가 말했어요. 동진이라는 친구, 똑똑해 보이네요. 변호사라고 했죠? 네, 어릴 때부터 정말 영리한 아이였어요. 지금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요. 그때는 몰랐어요. 동진이의 예리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그런 걱정들도 창호 씨와 함께 있으면 다 잊혀졌어요.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어요. 아침이면 창호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어요. 소영이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정말 행복했죠. 혜순 씨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혜순 씨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소영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밤이면 창호 씨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서로를 꼭 안고 있는 시간이 가장 달콤했죠. 혜순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8세에 찾은 진짜 사랑이 이렇게 완벽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 달콤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창호 씨와 소영이가 진짜 제 가족이라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원장님, 소영이가. 창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소영이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응급실로 달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종양이 갑자기 커진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시급해요. 그 순간 창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죠.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MRI와 정밀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런 응급 정밀 검사는 건강보험이 안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창호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이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요. 창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순 씨,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소영이 생명이 우선이에요. 지금 당장 검사받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바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소영이가 살 수 있다면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소영이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큰 돈을. 소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원장님 덕분에 제가 살고 있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소영이의 고마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다행히 종양이 수술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필요해요. 그럼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 예약금을 내일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이라는 큰 금액에 창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만약 수술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종양이 더 커져서 6개월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창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비 도와드릴게요. 혜순 씨 이미 5천만 원도 받았는데 어떻게 또요? 소영이 생명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딸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바로 1억 원을 더 송금했어요. 창호 씨와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혜순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소영이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원장님, 저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평생 갚을게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도 수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이 밝아졌고요. 그런데 수술 이틀 전 의사 선생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정밀검사 결과 종양 주변에 추가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수술과 함께 특수면역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물이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1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창호 씨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만으로는 60% 정도.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만 받아도 괜찮아요. 안 돼, 소영아, 포기하면 안 돼. 창호 씨가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순 씨,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창호 씨,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소영이가 완전히 나아야 해요. 혜순 씨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원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 어머니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1억 5천만 원을 더 보냈어요. 총 3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소영이가 살 수 있다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는데 깜빡 말 실수를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웃기네. 그 순간 소영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아, 아버지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소영아,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라고 했어요. 분명히 오빠라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또 다른 날은 창고 씨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일부가 들렸어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응.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색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동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우진이가 정말 걱정이 많더라고요. 혹시 창호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동진아,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변호사 직업병인지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혹시 창호 씨 직장이나 사업체 관련 서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따로 본 적은 없어. 왜?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가 부탁해서. 어머니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동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창호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조금씩 의심스러운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가끔 너무 건강해 보일 때가 있었고, 창호 씨는 치료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호 씨와 소영이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들킬 수 있어.
할머니가 진짜 순진하긴 해. 3억을 이렇게 쉽게 내놓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라고 3억을 뜯어낸다고?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창호 씨와 소영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방금 들은 게 정말일까? 다음 날 동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진아, 나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창호 씨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정말 IT 사업을 하는지, 소영이가 정말 딸인지.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능할까? 물론이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3일 후 동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왜 그래, 동진아?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김창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없어요. 그리고 소영이라는 사람도 창호 씨 딸이 아니라 동거녀로 추정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거녀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창호 씨는 과거에 노인 대상 사기 전과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억, 제가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이렇게 속아버리다니.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창호 씨를 불렀어요. 창호 씨, 정말 IT 사업을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창호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리고 소영이가 정말 딸이 맞나요? 이번에는 소영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원장님, 갑자기 무슨... 어젯밤에 들었어요. 할머니를 속여서 3억을 뜯어냈다고. 그 순간 창호 씨와 소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창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웃어주고 안아주면 뭐든 갖다 바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순진하실 줄은 몰랐어요. 소영이도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이 할머니 정말 쉬웠지 않아? 아픈 딸 핑계만 대면 현금을 통째로 털어주고 말이야. 사랑. 웃기지 마요. 68세나 먹고 사랑 타령이라니. 제가 필요했던 건 그냥 돈 많은 외로운 할머니 하나였어요. 창호 씨의 잔인한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연하죠. 35년 만에 남자 만져본다고 황홀해하는 꼴이라니. 소영이가 더 잔인하게 말했어요. 침대에서 감사하다고 울먹이시던 거 진짜 웃겼어요. 할머니가 무슨 여자라고. 그 말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발, 제발 나가세요. 가긴 가죠. 이제 더 뜯어낼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집세는 다음 달까지 내셔야 할 것 같네요. 제 명의로 계약한 거라서. 마지막까지 비웃으며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도, 돈도, 자존심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진 채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흘째 되던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창호였어요. 혜순 씨,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그 뻔뻔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전화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헤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병원비 말인데요. 3억 받긴 했지만 추가로 2억이 더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억을 더요? 이미 다 거짓말인 걸 알았는데. 거짓말이라뇨? 혜순 씨가 증명할 수 있어요? 혜순 씨가 자발적으로 3억 보낸 건 사실인데요. 창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아들분한테 전화드려야겠어요. 어머니가 남자친구 치료비로 3억 보냈다고요.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도 알려드려야죠. 68세 할머니가 59세 남자와 동거했다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동네 분들한테도 다 알려야겠네요. 할머니가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돈 다 퍼줬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집 팔아서 2억 더 보내세요. 일주일 안에요. 일주일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건 혜순 씨가 알아서 하시고요. 아, 그리고 혜순 씨,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시면 혜순 씨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진이에게 전화했어요. 동진아, 혹시 시간 있니?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1시간 후 동진이가 왔어요. 창호의 협박을 모두 말했더니 동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님, 이건 완전히 협박이에요. 하지만 우진이가 알면 어머님, 우진이는 세상에서 어머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런 일로 어머님 탓하지 않아요. 동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 반드시 잡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꼭 제가 잡을게요. 동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들을 꺼냈어요. 녹음기랑 카메라예요. 집에 설치해서 증거를 잡을 거예요. 이놈들 집으로 불러서 모든 걸 녹음할 생각이에요. 동진이가 거실 곳곳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들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창호에게 전화했어요. 집으로 와요. 돈 얘기 직접 하고 싶어요. 아,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창호와 소영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집을 팔아서 돈을 줄게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창호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어요. 3억이나 줬는데 2억이 더 필요하단 거예요? 당연하죠. 3억이 뭐 대단한 돈인 줄 아세요? 소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목표는 처음부터 5억이었어요. 5억이요? 네. 어차피 혜순 씨 집값이 10억이 넘는데 팔아서 5억만 주면 되잖아요. 창호가 마치 당연한 듯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했나요? 제가 동진이가 알려준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요. 아, 궁금하시구나. 창호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혜순 씨가 6번째예요. 6번째라고요? 네. 지금까지 15억 정도 벌었나? 소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다 혜순 씨 같은 외로운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분들도 모두 똑같이 돈을 주셨죠. 사랑한다고 속이고 아픈 척하고 돈 뜯어내고 진짜 식은 죽 먹기랄까? 창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베테랑인 줄 알아요? 베테랑이요. 가짜 의사, 가짜 병원까지 다 준비했거든요. 소영이가 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요. 다른 할머니들이랑 찍은 거예요. 화면에는 창호가 여러 노인 여성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특히 혜순 씨는 35년 동안 혼자 살았다니까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창호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59세가 68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혜순 씨가 사랑해요라고 할 때마다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동진이와 경찰 3명이 들어왔어요. 창호와 소영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누구야? 경찰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박민철 씨, 최지은 씨 맞죠? 어떻게 우리 본명을? 창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동진이가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6번째, 15억, 베테랑, 가짜 의사 전부 다요. 경찰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노인 대상 조직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소영이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68세가 59세 남자 좋아한다고 웃었지. 35년 외로움을 가지고 농락했어. 너희는? 제가 소영이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짝. 소영이의 고개가 휙 돌아가면서 입술 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았죠. 소영이가 멍하니 뺨을 만지며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너,
이번에는 창호를 향했죠. 15억이나 털어먹고도 더 뜯어낼 생각이었어. 혜순 씨, 잠깐. 나이 든 여자가 만만해 보였냐? 제가 창호의 뺨도 세게 때렸어요. 짝. 창호가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엎어졌어요. 이제 감옥에서 후회해, 사기꾼들아.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박민철, 최지연, 당신들은 묵비권을. 소영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진이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놈들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정체. 박민철, 진짜 이름이에요. 지난 7년간 노인 사기로 3번 감옥 갔다 온 전과자예요. 최지연도 같은 죄로 2번 실형받았고요. 경찰이 덧붙였어요. 이들이 속인 피해자가 최소 12명, 총 피해액이 30억 넘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보내신 3억은 전액 회수 가능해요. 동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창호가 수갑에 채워진 채로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쉬워서야. 경찰이 즉시 그의 입을 막았어요. 피의자는 묵비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동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놈들 이번에는 최소 10년은 못 나와요. 조직 범죄의 상습범이라서 중형 확실해요. 그리고 30억 손해배상도 받아낼 거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네, 완전히 끝났어요. 어머님은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동진이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랑 꼭 상의하세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저는 제 삶과 존엄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68세의 저에게도 진짜 가족처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건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35년 만에 느꼈던 그 설렘은 거짓이었지만 스스로를 아끼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창호와 소영이는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제가 보낸 3억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68세가 되도록 혼자 살아온 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잃고도 꿋꿋하게 살아왔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사기를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으니까요. 요즘은 주 3회씩 수영을 해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유형으로 20바퀴도 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만난 71세 정할머니와도 친해졌어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우진이와 동진이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는 거였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게는 이미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요. 우진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고 동진이도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명절 때도 인사 오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웃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해요.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어요. 동진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카메라로 동네 공원을 다니면서 꽃들을 찍고 수영장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요. 사진을 찍다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어요. 가끔 창호를 만났던 그날을 생각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설렘, 첫 데이트 때의 떨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의 기쁨. 그 감정들은 진짜였어요. 비록 상대가 가짜였을지라도 제가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기를 당한 건 화가 나지만
사랑하려고 했던 제 마음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다음번에는 조금만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하시면 돼요.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우진이와 동진이가 있었던 것처럼요. 68세든 78세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35년 만에 느꼈던 사랑은 가짜였지만 우진이의 사랑, 동진이의 보온, 수영장 할머니들의 우정, 피해자 모임 분들과의 동료애, 이 모든 게 제게는 소중한 사랑이에요. 68세의 새로운 시작, 정말 설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